근데 요즘에 특이한 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이 안전자산이잖아요. 변동성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특히 트럼프 정부 이후로 하루에도 12번 정도 시세가 바뀝니다. 요즘이 그런 형국이에요. 물론 금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오르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요즘 금값이 폭등하면서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에 어떤 자산보다도 금 자산이 많이 오르고요. 또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관세 정책으로 미국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서 4월 달에 급격히 오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거의 사재기 수준으로 금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금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특히 사재기 수준으로 오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금값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금값이 오르지 않으면 별 관심도 없고 별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은데, 위에 포모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왜 어떤 무리들이 어떤 목표로 갈 때 혹시 나는 그 무리 속에 속하지 않으면은 뒤처지지 않는가, 어떤 그런 심리 때문에 요즘 이슈가 많잖아요. 매스컴에서도 얘기하고 주위에 있는 옆집 순이 엄마도 금이 얘기를 하니까 남들은 다 금을 사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혹시 루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급격히 오르는 거고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고요. 특히 달러를 너무나 많이 찍고 있습니다. 보통 한 5, 6년에 찍을 수 있는 거를 거의 1년 안에 찍고 있는 형국이라서요. 그 5, 6년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값도 그만큼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지정학적 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쟁, 기아, 팬데믹,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단연 으뜸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최근처럼 금을 찾는 손님이 몰린 적은 언제였나요? 예, 있었습니다. 4월 초죠. 한 4월 2일부터 4월 한 15일까지 정말 엄청나게들 금을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할 때.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슈는 금리 인하예요. 근데 그전에도 금리 인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특히 우리나라에 이슈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약간 비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냄비 근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어떻게 달아오르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 4월보다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번에도 거의 9월 10일부터 지금 9월 한 23일 요 정도까지, 근데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값이 오르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안정보다는 불안정이 예측되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는 거니까요. 그 점을 한번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금값이 정말 묻지마처럼 열흘 이상 계속해서 오른다면은 우리 소비자분들, 이거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요, 한 템포 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오르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내가 이 무리와 따라서 갈 때 어느 고점에서 내가 사면은 좀 낭패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5년이나 10년 정도 나는 금을 계속 모으겠다 하시는 분들은 별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십시오. 금의 총매장량은 언제쯤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사실 지금 저희가 채굴한 양을 따지면 한 20만 톤 정도를 채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금의 양인데요. 혹자들은 한 50년 정도 있으면은 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되면은 금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채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값이 이 정도로 오르면요, 채굴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아주 깊숙이 있는 곳, 이것도 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수율입니다. 금에 대한 관련된 이런 전자제품이라든지 TV 브라운관, 핸드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에 금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금들을 전부 회수할 겁니다. 왜? 비용이 들더라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14K, 18K 집안에 있는 귀금속, 액세서리 이런 쪽에서 금을 또 회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은 회수하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가지고 있는데 고갈이 돼서 그다음부터는 금을 살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금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금은요, 하늘에서 준 축복입니다. 우리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광산이라 그러잖아요. 채굴장도 있고 사금도 있고, 이 모든 금들은요 지구 자체적으로 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에서요 어떤 폭발과 초신성이라 그래서 대폭발로 인해서 이렇게 금가루가 떨어졌을 때 지구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화성에는 금이 없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행성 같은 데도 금이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이렇게 요즘 스페이스 X에서 화성도 가잖아요. 저는 농담이지만 그 일론 머스크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화성을 가기보다는 화성에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 화성을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을 비축해 두고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죠. 모든 금의 지표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얼마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2013년도인가요? 그때 한 104톤 산 게 끝입니다. 그때 한꺼번에 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12년 동안 금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 중앙은행, 한국은행에 계신 관리자분, 책임자분이 이렇게 국제 정세에 각 나라들에서 중앙은행에서 진짜 앞다투어 금을 사 모으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금을 안 사 모으고 있는 거죠? 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2013년도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금을 사들였단 말이에요. 100톤 이상을. 근데 2013년, 2014년에 그때 금값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국회 청문회에 한국은행에 계시는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막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 말이야, 공무원들이 왜 쓸데없이 금을 사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보냐 말이야 하면서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때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공무원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금을 한 100톤 정도를 사 모으는 게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하면은 그 복지부동이라 하나요?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출을 할 때 모든 것이 달러로 지불되니까 우리는 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있잖아요. IMF. 그때 달러가 없어서 생긴 거거든요. 그때의 그 트라우마. 이것 때문에 지금은 외화 중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 비중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최근 금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이 사이클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사실 저는 금은방을 한 3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소비자들하고 대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은방을 하면서 전선에서 뛰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금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경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특이한 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이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럼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스테이블해야 돼요. 보통 어떤 환경에도 움직임이 작아야 안전자산이거든요. 변동성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이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요, 특히 트럼프 정부 이후로, 그전에는 금값이 보통 하루에 금값이 보통 적게는 한 2번 정도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변동성이 많아지면요, 하루에도 12번 정도 시세가 바뀝니다. 요즘이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르는 어떤 그 금액도 그전에는 돈당 한 1,000원, 많으면 2,000원, 그리고 500원, 요 정도의 높이가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2만 원, 3만 원도 갑니다. 변동폭이 엄청 커졌어요. 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거고요. 그리고 제일 큰 이유는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해 세계적으로 좋은 날보다 좋지 않은 날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4월 달도 큰 폭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되풀이될 거예요. 또 큰 폭으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마치 그전에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랐거든요. 계단식으로 우상향. 지금은 거의 N자입니다. N자로 우상향.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금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오르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오르는 폭보다 떨어지는 폭이 훨씬 적을 거라는 거. 그거는 제가 경험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집권 기간 동안 금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씨죠. 트럼프 씨가 이번에 2기죠. 재선인데 어떤 사의를 두고 이제 재선을 했는데 참 말이 많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경제나 정치나 이런 쪽에서 말을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냥 제 생각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 정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찰 국가로서의 남을 도움을 주는 거 그리고 어떤 분쟁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역할 그 다음에 옛날에 석유를 갖다가 달러로 지불하는 페트로라는 것을 하면서 기축통화국이라는 어떤 그런 자부감 그리고 전체의 방위비를 많이 내서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방위비를 많이 내는 나라, 무기가 많은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참 억울한 게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따라가야 됩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좀 너무해요. 그러니 금 변동성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트럼프는 자기가 말했던 것은 그대로 지킴으로써 전 세계의 신용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말이 번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축통화국이라 하고 경찰 국가인 미국이 이렇게 말을 번복하다 보면은 신뢰가 깨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어떻게 미 합중국의 대통령 말에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그 파월 의장이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건 독립기관인데. 그러면 외국에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쟤네는 금리를 인상하고 이하하는 게 미국 대통령의 입김에서 좌우될 수도 있다. 그럼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불신들이 금값을 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집권 때까지는 아무래도 금값이 아까 얘기했죠. 계단식이 아닌 우상향으로 조금 급격히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 뇌피셜인데요. 저는 요즘에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금과 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금값이 오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값이 오르게 되면은 달러가 위협을 받거든요. 옛날에 금본위제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꾸 금 가격을 눌러야 돼요. 근데 금 가격을 직접적으로 누를 수가 없으니까 은 선물을 통해서 증거금을 높이면서 은 가격을 누르면 그 형제인 금도 눌러집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역으로. 만약에 미국 트럼프가 지금 36조 달러 되는 자기네 부채를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미국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채를 갚으려고 지금 관세 정책이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수단을 달러로 하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겁니다. 그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요. 더 많은 돈을 찍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찍어내고 갚으면 됩니다. 근데 이건 돌려막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에서 금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금을 의도적으로 높인다면 지금 미 연방준비위원회에 한 4,000톤 정도 있고요. 그 포트녹스라는 데가 있어요. 옛날 국방부 자리인데 거기다 한 4,000톤 정도 있어요. 8,000톤이거든요. 만약에 금값을 지금의 3배 정도 올린다면 부채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제가 빚으로 쪼달리고 있어요. 근데 내일 이자만 갚을 것도 너무 암담해요. 그러니까 자꾸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짓도 못할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거에 금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어떤 신호들이 있었나요? 그럼 역사적인 건데요. 금본위제를 처음 시행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그때 당시에 패권 국가였죠, 영국이요. 그래서 파운드가 기축통화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강대국이 되면서 그 패권을 넘어주려고 했었고요. 영국이 좀 기울기 시작했어요. 요 주기가 패권 국가의 주기, 기축통화의 주기가 거의 한 100년 정도 됩니다. 그때 미국에서 서부에 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골드러시라 그래가지고 왜 서부 영화 보면 막 말 달리고 가잖아요. 그게 바로 금을 찾아서 간 겁니다. 그래서 막 이런 총질도 많이 하고 깽단들도 많이 했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 본위제를 한다고 그러면 손해볼 게 없어요. 왜? 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금 본위제가 1대1 비율에서 1대 10, 1대 30 그러더니 계속 이게
비율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을 1대1로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폐를 계속 발행해낸 거고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금 본위제를 폐지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 그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요, 승리를 하면 괜찮은데 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때문에 화폐를 무한정으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요? 국민들이 죽습니다. 그때 당시에 닉슨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전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원치 않은 전쟁이다 해서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달러를 찍어내는데 이거를 의회에 승인내려면 금 본위제를 하게 되면은 한계가 있으니까 폐지를 하죠. 그래서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왜? 그때는 달러를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팽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금값이 단기간 내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2017년에 그 리먼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기지론 때문에 대출을 갖다 못 갚는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그때 금융위기가 있었죠. 2008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경제적인 위기가 생기면은 그때도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전쟁, 기아, 그리고 이번에 팬데믹 있었죠. 코로나 때도 물류 같은 게 이동도 못하고 사람끼리 대면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찍어서 국민들한테 1인당 얼마씩 다 준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팍 되니까 그때도 금값이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금리 인상을 하면은 금값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도 그냥 올랐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보면은 이런 불안정인 요소, 이런 요소들이 생길 때마다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영국의 유럽연합 영국이요. 그때도 하루 사이에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뉴스와 사건과 큰 전쟁을 통해서 금값이 단기간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이유예요. 이게 쌓여서 금값이 이렇게 크게 오르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금값이 갑자기 오르는 거는 어떤 사건과 이슈, 전쟁, 기아, 팬데믹 이런 요소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요. 그때 당시에 미국이 완전한 긴축 정책을 펼칩니다. 그때는 국채 사는 게 완전 인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 금이 맥을 못 추고 급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어떠한 큰 이슈에 비해서 금이 이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급락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래도 돼? 이게 맞아? 할 정도로 올라간 적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년 전에 금 한 돈이 한 4만 원, 3만 원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곧 100만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격히 올랐다가 또 급격히 떨어졌으면 이 가격이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간 겁니다. 지금도 금값이 급등이나 급락을 예고하는 신호가 있을까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요, 금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금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오를 겁니다. 몇 번 정도 조정을 받겠죠. 조정받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겁니다. 근데 조정을 받아 나가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업계 최초로 금 한 돈에 1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 얘기했을 때 주위에서 저희 동료들도 뭐라 했습니다. 말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야, 어디 가서 무슨 이슈를 몰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하나 본데, 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저는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추세면요, 제 생각에는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바뀌어서 내년 1년에서 1년 반 있으면 100만 원 갈 것 같습니다. 금값은 계속 오릅니다. 그렇지만 단 금값이 폭락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려야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디프레이션입니다. 디프레이션 중에서 디프 디프레이션. 그건 뭐냐면은 대공황입니다. 사실 공황이라는 게 자주 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0년간 디프레이션입니다. 거의 제로금리죠. 이렇게. 그것도 디프레이션입니다. 하지만 디프가 들어가는 것은 정말 큰 공황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때
그때 당시에 엄청난 공황이 왔었죠. 그때는 겪어보지 못한 거, 그러니까 아마겟돈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때는 모든 자산들이 대폭락을 이룰 겁니다. 모든 자산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그리고 그렇게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금마저도 맥을 못 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힌트는 있어요. 왜? 부동산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까?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팔겠죠. 특히 어려운 상황에, 특히 IMF 때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주식 언제나 사고 팔 수 있겠죠.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되고 주식이 30%, 40%, 70%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 주식이 팔리겠습니까? 팔리지 않습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예금, 그리고 뭐 펀드, ETF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페이퍼머니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당장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도 팔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디프 디프레이션 때는 모든 자산이 폭락을 하지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기축통화입니다. 그게 지금은 달러죠, 달러. 언제 오를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기축통화인, 지금은 달러겠죠. 달러는 유일하게 살아남을 겁니다. 하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폭락하는 그 순간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크게 동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는 만약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금이 폭락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경우에는 금값도 폭락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 금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들으니까 또 약간 가슴이 좀 이렇게 심박수가 갑자기 빨리 뛰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비트코인이라는 거, 세상에 솔직히 비트코인 누가 알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형태를 어떤 자산과 그 큰 범위의 머니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제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ETF도 승인이 됐고요. 자산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러를 갖다가 달러의 병폐를 막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벌 구도는 금이 아니고요. 달러입니다. 달러가 계속 찍어내는 무한정, 마치 돈 복사기처럼 윤정기에 넣고 계속 뽑아내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거를 생산해내는 나라는 곧 망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나온 겁니다. 비트코인 특징이 뭐예요? 탈중앙화, 주인이 없어요. 그리고 편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보안성과 그리고 뭐든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2100만 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의 병폐를 막기 위해 비트코인이 탄생했는데 그 사토시 나카모토, 이게 개인인지 단체인지 정부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달러의 병폐를 막기 위해서 탄생한 건데 미국 정부에서 이 프레임을 금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아마 그때 파월인가? 그때 그분이 처음 이 발언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해서 이 라이벌을 금으로 바꿨습니다. 달러가 빠진 거죠. 근데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어떻게 견질 수가 있죠? 저는 견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입니까? 저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변동성 때문에 그래요. 안전자산은 어떤 환경에서도 안전해야 됩니다. 이 높고 내림의 큰 폭이 있으면 그건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사실 요즘 금도 그래요. 그렇게 5,000년 전부터 있었던 화폐 구실을 했던 금마저도 지금 안전자산입니까? 물어보면 저도 갸우뚱합니다. 왜? 폭이 커서. 그런데 어떻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인 축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감히 어떻게 금액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전통성과 그리고 전 세계의 똑같은 승인이죠. 그러면 지금 중국이나 이런 브릭스 국가에서 금을 모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어느 나라나 인식하고 인정한 화폐라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그 짧은 역사에 다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해서 이 금과 견줄 수 있다는 그 말 자체가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절대 안전자산도 아니고 금과 비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잖아요. 돈을 정말 잘 법니다. 그런 머리는 비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뽀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왜 지금 트럼프는 코인 인정할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 미국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그리고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은 뭐 텍사스 주에서 뭐 전기도 뭐, 왜냐면 그 채굴이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비트코인의 국가로 만들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기축 자산으로, 미국의 기축 자산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죠. 그러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는 비트코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1대1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봉이제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100개가 있으려면 금이 10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결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동대문 같은 경우에 의류 같은 거 많이 수출하잖아요.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데 요즘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합니다. 근데 이 코인에 아주 좋은 점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 코인,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보안성, 편리성, 뭐든지 볼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은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모든 중개인이 없다는 거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편리하죠. 단추 하나는 모든 거 하고 모든 것이 한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세 번째가 리플입니다. 리플은 스위프트라는 게 있거든요. 각 국가마다의 송금 체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금 체계는요, 스위프트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근데 이 리플이라는 이 코인을 사용하면요, 바로 갑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통장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한 거죠.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 왜? 미국이 석유의 지불 수단을 달러로 한 것처럼 지금 달러가 위기이기 때문에 모든 결제 수단을,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수단을 달러로 만든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달러를 지킨 거예요. 여기에 숨겨 있는 그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급변할 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모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갈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도 그거에 발맞춰 가야 되고, 그리고 분쟁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잖아요. 인력 자원밖에 없어요. 이제 자원의 무기화가 될 겁니다. 뭐 이런 금, 은, 요즘에 리튬 광산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 뭐 중국은 뭐야, 히토류, 뭐 이런 거 있고요. 뭐 가스, 뭐 이런 석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원이 무기화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언제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착함과 성실함에 기댈 것입니까? 그래서 더욱더 우리나라 국민들은 금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착해요. 뭐 요즘에 은행 가면요, 뭐 현금 찾는 것도 제약이 있고요. 수표도 어렵고요. 돈 집어넣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뭐냐면 IMF 때 우리나라 집안에 있는 금들 다 뺐어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착한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금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금과 은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실물금을 사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원의 사실 1%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금을 사는 게 늦은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은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이런 분, 저런 분, 뭐 이런 학생, 어려운 분,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또 직업이 없는 분들까지도 이제 상대를 했는데요. 금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 금을 사시는 분들. 이분들은 자기네 경험이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금을 사려고 해요. 근데 돈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금을 산다는 걸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얘기하기가 좀 꺼그렇습니다. 집안 식구는 모르지만 뭐 친구한테 얘기할까요? 나 지금 금 좀 살 거야. 아니면 뭐 누구한테, 뭐 친구한테, 직장 동료한테, 아니면 옆집에 있는 누구 엄마한테 얘기 안 합니다. 왜? 자산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조금 무리죠. 내가 어떻게 사야 되지? 어디서 사야 되지? 내가 지금 사는 게 맞을까? 근데 제가 이제 격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금을 사시려고 했을 때 이 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면요, 금을 사고요, 그리고 금값이 오르는 걸 기다리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면요, 일단 내 수중에 금이 있냐 없냐입니다.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금이 오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금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불안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금은 사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처음 사시는 분들은 지표가 없어요. 그전부터 뭐 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좀 알아야 돼요. 무작정 살 수는 없잖아요. 알아야 되는 기준이 뭐냐면은 보통 이런 핸드폰 많이 보면 이게 앱이 있는데요. 한국금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딱 보시면요. 금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을 사는 지표가 여러 가지 영향을 줘요. 거기에는 환율도 있을 거고요. 금리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그러니까 그날에 특히 뭐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렇게 하루에 24시간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은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랬을 때 금 동향, 이게 뉴욕이 올랐는지, 우리나라는 거의 100%요. 미국이 오르면 오르고요. 미국이 내리면 내립니다. 거기에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좀 붙었을 뿐이죠. 이 성향은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금 가격이 나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 올랐는데 왜 어제보다 금값이 싸죠? 그건 이유가 있어요. 환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반 분들은 그냥 금 지표만 보는 거예요. 그게 떨어졌으면 내려갔고 올랐으면 빨간불이고. 아닙니다. 이거는 환율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외국은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는 환율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을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한국금거래소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우리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 보면은 금 파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보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발품, 금은방을 그래도 동네 한번 그리고 한 3군데 비교해 보시면은 답이 좀 나와요. 요 정도 선에서는 금을 살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요 정도 선에는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 이 정도 되니까 한 몇 돈 정도를 살 수 있겠구나.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을 살 때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이 방법을 저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쓰더라고요. 이 방법을.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일단 내가 금을 싸게 사려면은 내가 금을 얼마에 사는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내가 팔면 얼마냐고 바로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사는 금액이 여기예요. 근데 내가 다시 금을 팔았을 때는 여기예요. 요 차이가 적을수록 잘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금액이 이건데 내가 파는 금액이 여기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금방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와야죠. 요 갭이 적을수록 잘 사는 겁니다. 물어볼 때 그러죠. 사장님, 저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팔면요? 그러면 이제 금방 사장님이 약간 당황합니다. 이 사람이 이거 지금 사는 거야, 파는 거야. 그렇지만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는 제가 저희 금을 사가신 고객에게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손님은요, 꼭 금을 살 때 토요일 아니면 월요일 날 사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지? 왜 다른 때는 안 오고 왜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오지?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거를 그분한테 배운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랬죠. 금 시세는 우리나라 시세, 뉴욕, 런던, 홍콩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리고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바로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저녁 때 장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외국은 아니에요. 토요일 날도 장을 열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요일 날 끝나고 저희는 토요일이 되면은 이 국내 시세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금요일 마지막 시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국제 시세는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세가 어디에 방영이 될까요? 월요일 날 방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금이 올랐다. 국제 시세가. 그럼 언제 사야 돼요? 토요일 날 사시는 겁니다. 월요일 날은 비싸니까. 반대도 있겠죠. 만약에 토요일 날 국제 시세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떨어진 게 방영이 언제 되죠? 월요일 날 돼요. 그러면 굳이 토요일 날 살 필요가 없죠. 월요일 날 가시면 더 싼 가격에 사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한 팁이죠. 그런데 이건 있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다시 시장이 열리긴 열려요. 그래서 다시 개편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싸게 사시려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토요일 날 시세에 제가 알려드린 한국금거래소의 요 금 지표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이건 제품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골드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팔찌를 한다. 그럼 팔찌 10돈을 맞췄어요. 그러면 외국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 데도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잠금 장치 있죠. 그게 18K 장식이거든요. 그거를 발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순금으로 하면은 연하기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여러 번 하면은 이게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장식 부분을 중요합니다. 10돈 이외에 18K 장식을 하는 겁니다. 장식값 포함해서 10돈이 아닙니다. 순금은 10돈이고 그 외에 18K 장식은 따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금을 탁 풀었어요. 팔찌를. 사장님 이거 10돈인데 이거 좀 팔아주십시오. 딱 왔는데 분명히 18K 장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10돈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그랬더니 뭐 어디서 샀습니다. 이건 잘못 사신 것 같습니다. 왜? 순금만 10돈이어야 돼요. 근데 18K 장식까지 이 10돈이라는 건 약간 좀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세월이 지나서 그때 내가 10돈을 순금하고 18K 장식을 따로 했나? 아니? 보통은 10돈 팔찌면 합쳐서 10돈 아니야?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금은 팔찌든 목걸이든 순금만 10돈이에요. 거기 플러스 18K 장식이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팔 때 주의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절대로 성급해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금은방을 딱 가서 손님이에요. 사장님, 오늘 저기 금 파는데 얼마예요? 예, 60만 원입니다. 그래? 그럼 내 팔찌 10돈이니까 600만 원이네? 600만 원 주세요. 큰 잘못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표현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장님, 오늘 제가 금 팔찌를 팔려고 하는데 한 돈에 얼마입니까? 한 돈에 60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럼 10돈이면 600 정도 되고, 그러면 별도로 제 18K 장식이 있습니다. 요건 따로 계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를 순금 10돈을 빼고 18K 장식 중량이 어느 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단지 그냥 10돈이라서 다 합쳐서 10돈은 절대 아닐 겁니다. 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보통 14K, 18K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팔 때도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고요. 제가 이번에 좀 우리 업계 최초로 집에 있는 14K를 많이 모아놨는데 이게 팔면 도대체 얼마 정도 될까 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심사임당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왜 집에 가면 이게 소주잔 하나 있잖아요. 소주잔. 유리로 된 소주잔. 거기에 제가 실험을 했어요. 14K를 집안에 있는 14K를 다 해서 이 소주잔에 가득 놨더니 이게 매입가가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1,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저도 하면서 처음에 이거를 실험을 하고 한 게 아니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 집에 있는 그 우리 어머님들 귀걸이 한쪽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팔찌에는 막 끊어지고 이런 거 오늘 집에 가서 다 모아놓으세요. 이사 가면요 그렇죠. 어디 정신없으면 그렇죠.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한 짝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이건 몰라요. 이런 푼속도가 어떻게 생겼어요?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니까 14K, 18K도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소주잔에 이렇게 많은 14K를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소주잔에 반 정도 찼다. 그럼 얼마예요? 750만 원. 그러니까 집에서도 알 수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또 손님들이 오면요. 저희들이 이제 손님들 이렇게 금은방에 오시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고수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딱 보면은 이분의 말 같은 걸 딱 들으면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만 아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용어를 쓴다는 거는 우리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게 있냐면은 보통 이제 중량을 따질 때요. 보통 일반 분들은 새 돈 좀 넘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고수들은 그렇게 안 그래요. 새 돈 2푼 오리네? 새 돈 2푼 오리 나왔네? 우리는 긴장하는 거죠. 이 사람 뭐지? 이런 표현을 쓰지?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해리가 얼마 나왔어요? 뭐요? 해리요. 그건 진짜 우리만 쓰는 용어거든요. 그 해리라는 게 이제 어떤 그 물건 같은 거 녹이거나 만들 때 그 부산으로 나오는 그 10돈이면 거기에 이제 해리가 뭐 0점 몇 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 해리를 손님이 어떻게 나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분송료. 사장님 요거 보니까 제가 팔찌가 있는데 요거 제가 팔려고 하는데 분송료 얼마예요? 긴장.
보통 분들은 우리가 분석료 얘기를 하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왜 빠져요? 아, 기분 나빠요. 좀 잘 좀 해주세요. 이게 보편적인 언어인데 벌써 분석료가 저 돌반지 갖고 왔는데 분석료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 긴장합니다. 고수들인데요. 이런 거 또 듣고서 또 어설프게 또 우리 고객들이 금은방 가서 얘기했다면 또 금방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쓰지 마시고요.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금 전문가들은 절대 안 사는 금의 형태가 있을까요? 안 사는 금은 없어요. 저희들이 정말 안 사는 금은 없어요. 다 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목걸이가 있어. 근데 내가 이 목걸이를 정식 금은방에서 산 기억이 없어. 근데 색깔도 약간 변한 것 같아. 이게 금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어. 모든 금은요, 모든 제품들은요, 거기에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자, 14K는 K14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숫자로 585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제품은 58.5%의 순금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4K이고 585예요. 18K는 K18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 써 있으면은 750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순금이 75%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집에서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14KP, 뭐 18KF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분들은 그냥 거기 14K, 18K 써 있으면은 아 진짜구나. 막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오면 가짜래.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뒤에 14K는 이제 거기 캐라트라는 뜻이어서 K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뒤에 P나 F가 들어간 건 도금이라는 뜻이에요. 그 영어가 스페링이 F나 P가 들어가 있는 거는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좀 약간 꺼려하는 금이 있어요. 아, 이게 갖고 오면 일단은 잠깐 계십시오. 딱 그래요. 그게 뭐냐? 치금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부탁. 보통 치과 가면은 이렇게 발치를 하잖아요. 발치를 하면은 옛날에는 발치한 거 잘 안 줬어요, 치과에서. 지금은 요즘은 잘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안 받으면은 폐기물이라 폐기한다고 해요. 근데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치금 비쌉니다. 근데 이 생이를 피 묻은 것까지 해서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 형태로, 근데 이가 또 깨끗하지가 않아요. 막 피도 묻어 있고 굳은 것도 있고. 근데 이걸 갖고 와서 팔아주세요 하면은 저희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면은 소비자분들도 안 좋아요. 왜? 이가 달려있으니까 내 금이 몇 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해요. 그러니까 집에 망치 같은 거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닐봉지에 주거든요. 그대로 놓고요. 망치로 때리세요. 그러면 부서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금만 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뭐 버스 타고 출근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버스 정류장 같은데 구두 수선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A자로 그렇게 치금이라고 하지 금 이빨 빨간 글씨로 막 써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매입을 하고 요즘 복권방에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런 데서 하시면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게 해서 가까운 금은방이 있잖아요. 동네에 하나씩. 근데 거기 가서 파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팔러 오는데 이거 가짜인데요. 그러면 실망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특히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렇게 상패 같은 거 있어요. 무슨 기념, 그다음에 고생하셨습니다 해갖고 이렇게 카드형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가짜인 경우 많아요. 근데 진짜하고 가짜의 구별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거기에 99.9%라는 게 적혀 있어야 되고요. 아울러 중량이 있어야 돼요. 3.75, 18.75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으면 진짜. 근데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이렇게. 근데 금색이에요. 금 같아. 근데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는 가짜. 아까 얘기한 금, 도금.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99.9라고 써 있어요. 근데 중량이 없어요. 그것도 가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은, 물론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금하고 은, 금팔찌 14, 18K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그냥 흘려들어도 그냥 이렇게 이런 것이 이때더라. 이런 건 조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냥 조금 알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구매한 금반지, 금팔찌를 집에 두면 손해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집에 있는 금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순금, 팔찌, 목걸이, 반지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물 모양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옛날에 결혼할 때 받았던 마고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놀이개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쌍가락지 같은 거 많이 했어요, 결혼할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뭐 비녀 같은 것도 있고요. 동물, 사자호랑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종류의 금 모양이 있습니다. 돌반지도 되게 많을 거고요. 그런데 이 제품들을 이게 지금 팔게 되면요, 각 제품마다 분석료라는 게 나가. 이거는 분석료는 저희도 공장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분석료가 그게 뭐예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행운의 열쇠가 있어요. 행운의 열쇠의 열돈을 이걸 만들려면은 골드바는 그 자체적으로 골드바기 때문에요, 팔 때 분석료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제품들은 만들 때 이 사이사이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연결을 하려면 댐이 들어가거든요. 불순물이 조금씩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러 왔을 때 실제적으로 이걸 녹이게 된다면은 99.9%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 불순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모자 뭐 99.4, 99.7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죠. 이 모자른 0.0 몇의 이 퍼센테이지를 분석료로 금액으로 환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분석료는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해 놓으라는 겁니다. 왜? 한번 교환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분석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죠. 옛날에 돌반지 예를 들면요, 돌반지 한 돈이 1,000원이었어요, 분석료가. 지금은요 거의 8,000원 정도 해요. 8배가 올랐다니까요. 그러면 돌반지 하나를 팔게 되면은 8,000원을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면 괜찮죠. 옛날에 7남매가 있어가지고요, 돌반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10돈, 20돈, 50돈, 물론 돌반지 빼놓고 여러 가지 금들이 있겠죠. 이 분석료를 다 합치게 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분석료가 나가겠어요. 특히 조심해야 될 거, 오래된 금.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그리고 또 50년 이상, 이런 거는 분석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런 손님들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손님들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자기 어머님, 지금 뭐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그분이 주신 뭐 쌍가락지나 이런 금들이 있어요. 저희한테 와요.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저 이거 50년 전 금이에요. 아주 좋은 금이에요. 이 말 하시면 안 돼요. 그 말 하는 순간에 분석료는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저희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밑으로 분석료가 나가는 거 없으니까 구태여 내가 그 50년이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분석료가 3만 원입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그보다 비싼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분석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원에서 8,000원 되는데, 앞으로 제가 예상한 것처럼 금값이 한 돈에 100만 원이 되면은 이 8,000원이 16,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100만 원일 때 이 제품들을 팔게 되면은 16,000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골드바로 바꿔놓으세요. 그러면은 바꿔놓으면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자, 내 자산이 얼마인 줄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막 되어 있으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드바로 해놓으면은, 내가 지금 팔면은 돈당 70만 원이다. 그래? 10돈이면 700만 원이네. 그럼 내가 이걸 팔았을 때 10돈을 팔면 700만 원을 받게 되는구나 하고 자기가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뭐 금 파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환하는 겁니다. 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중량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고요. 또 14K, 18K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잖아요. 거기에 큐빅도 박히고 막 그러는데, 자, 내가 팔 때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골드바예요. 그거 손해보는 게 없죠. 그 다음 뭐예요? 큐빅 같은 거 안 박혀 있는 게 좋아요. 14K, 18K는. 왜? 그 중량만큼 마이너스예요. 찰 땐 예쁘죠. 막 반짝거리고 너무 좋잖아요. 팔 땐 안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 우리 어머님들 좋아하는 가운데 이따마는 뭐 보석 큰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안 좋아요. 왜? 그 중량만큼 똥 빠지니까요.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안 박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 중량만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자, 14K, 18K를 모았어요. 나 이거 팔고 싶진 않아요. 계속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차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거 빼고, 안 차고 다니고 지저분하고 수리할 거 있는 것들 모으세요. 이 모아서 이것을 골드바로 바꿔 놓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금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너저분하게 정리하는 거죠, 정리.
정리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서울 기준 어느 금은방에서 금을 팔아야 제일 이득인가요? 일단 저희 더돌은 제외하겠습니다. 뭐 저희한테 오시라 그러면 그것도 광고가 되니까 그거는 제외하고요. 금을 파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뭐 거래소 지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구 단위로 뭐 도봉구, 은평구 요 구 단위로 보시면 동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보면은 금 매입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귀금속의 메카는 사실 종로입니다. 옛날에는 종로 4가 쪽이었는데요. 지금 종로 3가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종로 3가 오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러 군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살 때도 비교하고 팔 때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은 조금 거리가 아주 멀지 않는다 그러면은 와서 살 때도 다양한 물건 보시고요. 팔 때도 비교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발품을 파는 거죠. 그리고 나는 좀 바쁘다. 그리고 뭐 거기서 거기겠지. 라고 하신다면 가까운 데도 많아요. 비교만 하시면 돼요. 비교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어느 정도의 중량을 갖고 있고 한돈에 얼마라는 내가 파는데 항상 물어보는 거 있죠. 한돈에 얼마예요? 한돈에 얼마예요? 그러면 내가 한국 금거래에서 나왔던 그 금액과 비교하면 돼요. 쉽죠? 그러니까 알고 가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네 알겠습니다. 네 주세요. 이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해서 사실 뭐 매집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건 있어요. 큐빅이 많이 박혀 있다든가 안에 메인에 대한 보석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은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중량이 포함되니까 그럼 빠지는 거는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것만 빼놓고는 한 세 군데 정도 비교하면서 한번 내가 얼마큼 잘 팔았지 하고 비교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치금의 가격은 보통 어느 정도 하나요? 치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상보다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 중량과 그다음에 이제 순도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 색깔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치금을 뽑아갖고 봤더니 하얀색 쪽으로 좀 강해. 그럼 순도가 약한 겁니다. 근데 봤는데, 구릿빛이야? 요거는 순도가 높은 겁니다.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따지면 보통 한 14만 5천 원, 많게는 25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그 정도 되니까 지금도 무시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지금 금 얘기하는데 은수저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기왕도 한 거니까. 왜 집에 보면은 구석에 보면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갖고 색깔 변한 은수저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보통 부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싱크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주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 사이에 보면은 이 어머님들이 색깔 변해서 고무줄을 차박아 놓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은수저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요즘 스테인리스를 많이 하는데 은수저 한두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시면은 생각 외로 그것도 한 벌에 19만 원 정도까지, 그 다음에 아무리 순도가 낮던 것도 1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한 이 정도 돼봐요. 이것도 목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지 말고요. 이걸 갖다가 한번 계산해보고 찾아보는 것도, 옛날에는요 이 은수저 같은 거 이사가 버리고 그랬어요. 요즘 은값도 많이 폭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걸이 한 짝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팔 때도 많이 받습니다.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사건 사고는 없으셨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죠. 왜냐하면 30년을 했으니까. 근데 이 일은 제가 없었지만 이 자리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금은방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말도 못해요. 돌반지 하나에 75만 원인데 옛날에 이거 친구 돌이면 해줬잖아요. 지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게 낫습니다. 엄두가 안 납니다. 목걸이 솔직히 한 10돈 정도 하잖아요. 지금 말도 안 돼요. 75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곽 지역이요. 그리고 이제 금은방 늦게까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외진 곳, 외곽, 금은방 주인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 특히 할아버지, 저는 많이 걱정됩니다. 왜? 그 진열돼 있는 금, 사실 이게 뭐 얼마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진짜 나쁜 마음 먹고 들어오면요. 이것처럼 쉬운 거 없어요. 그냥 망치 가지고 요즘에 그 오토바이 헬멧 있죠? 그거 쓰고 들어와서 그냥 여기 앞에 주인이 있는데도 깨요. 그리고 그냥 그 앞에서 가져간다니까요. 금은방의 특성상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돌아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걸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요즘에 뭐 CCTV가 잘 돼 있어서 잘 잡는다고 하는데 심경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자, 요즘에 이런 빼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단속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설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상벨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냐 하겠지만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충격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구비해 두시면 좋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하면은 금은방에 문이 있잖아요. 이 문을 만약에 이제 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이 강도들은요, 마음이 급하니까요, 이거를 당기세요, 미세요가 아니라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냥 밀고 나가요. 근데 금은방만큼은 안에서 밀었을 때 막히게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밀고 들어오게끔 만들라는 거죠. 근데 안에서 밀 때는 부딪히게 만드세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범인이, 나쁜 놈이 이 목걸이를 쥐고 튀어나가려고 몸을 밀쳤을 때 부딪혀요. 막아놨기 때문에. 이것도 금은방들은 좀 그렇게 해 주었으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놈이 와갖고요, 반지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반지를 짚고 튀었어요. 근데 금은방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사람을 잡으려고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는 순간 다른 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 유유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에 맡기십시오. 절대로 위험한 행동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진짜 요즘에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금값이 많이 오르니까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은 요즘에 주위 사람들 그런 얘기도 들은 분들도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 그리고 대통령. 요 단어 나오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대통령 나오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아프리카에서 뭐 금을 수출하는데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금이 있는데 50kg, 80kg, 100kg가 있고 옛날에 뭐 이런 얘기도 되잖아요. 뭐 옛날에 박정희 때 있던 숨겨놓은 금이 있고 전두환 때 있던 금이 있다. 요게 지금 50kg가 있는데 비밀리에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사기꾼들.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기승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당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보이스피싱. 아니, 전화 오면은 해외에서 오는데 한국말해. 보이스피싱 아니야? 얘네들 바보 아니야? 바보. 금방 아는 걸 왜 이렇게 약간 어눌한 말투로 하면 금방 알잖아요, 우리가. 아이, 뭐 이래. 그런데 왜 당하지? 왜 당하지? 저 당했습니다. 참, 이거는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소비자가 왔어요. 와갖고 금을 50돈을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 몇 프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까지 해달라. 그래도 저희는 항상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체를 해주시고요. 얼마까지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텐데 혹시 신분증 좀 주십시오. 왜? 만약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신분증도 확인하고 계좌했을 때 이 신분증하고 맞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확하게 물건을 수령하고 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저희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고 그 다음에 저희 법인 계좌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3일 있다가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보이스피싱 계좌로 이 계좌는 동결입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거죠. 그러더니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범에 이용한 계좌로 의심돼서 왔다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요즘에 강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CCTV만 해도 12대입니다. 모든 게 촬영이 돼요. 거기에는 중량, 그리고 돈 세는 기계, 그 다음에 각도별로 다 돼 있어요. 저희는 다 촬영이 됐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여줬죠. 그랬더니 즉 뭐냐면은 참 신기한 게 보이스피싱범은 그 자기를 노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노출을 다 해요. 그래서 그 경찰 아저씨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보이스피싱 범이 어디 계좌로 왔는데 이 사람을 알바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줘요. 그리고 네가 바로 금을 사게 되면은 부가세든 뭐든 해달라도 다 해줘라. 그리고 금만 가지고 오면은 내가 너한테 50만 원을 주겠다, 1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범인은 이 금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팝니다. 그래서 현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걸 당해 보니까요. 저희 3개월 동안 계좌를 못 썼어요. 이렇게 지능화된다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금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생긴 기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저는 제일 걱정인 거는 나이 많으신 금은방 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으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금은방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금은방을 했을 때 주위에 친구들이나 뭐 이런 주위 사람들이 어이 금빵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금쟁이, 어이 금빵.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좀 듣기가 싫었습니다. 금은빵도 아니고 금빵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물론 그게 뭐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그래도 약간 비하하는 느낌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얼리 샵이라고 불러줘.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금방 하는 걸 너무 자부심을 느낍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요즘에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이거든요. 사실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의 최고의 각광받는 직업이 금거래소입니다. 금과 은을 중개해주는 그런 것이 굉장한 우수한 직업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초창기에 그랬어요. 이 은값이 오르고 거기에 정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나의 의견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누구한테도 내가 금을 사는 걸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한테는 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왜? 내가 앞으로 세계관이라든지 경제관이라든지 정치관이 이 사람이 말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전에 말하는 이 금은방 개념은 이제 사라질 겁니다. 세분화가 됩니다. 전문화가 됩니다. 옛날에 뭐 예물, 시계 배터리부터 해서 벽시계, 그리고 혼수 준비, 거기에 금 반지, 쌍가락지를 포괄적으로 같이 했던 게 금은방이고, 그 동네에 사랑방이었어요. 아주머니들 와서 떠들고 밥도 해먹고 막 누룽지도 끓여 먹고 김치 냄새나도 했던 그런 사랑방 구실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젊으신 분들도 많이 하고요. 어떤 예물 전문점도 정말로 예물만 전문을 하지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뭐 프로포즈 반지면요, 다른 거 안 하고 프로포즈 반지 하나만 합니다. 세분화되어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섞여 있지만은 저희들도 금, 은, 골드바, 실버바 전문 회사입니다. 여기에 더 세분하면요, 젊으신 분들 앞으로 관심이 많다면은 전 그래요. 이렇게 세분화된 것에 세계화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금도 살 수 있을 겁니다. 테더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USDT, DC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RLUSD라는 어떤 그런 리플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모든 것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걸로 아마 금을 살 수 있을 때가 머지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코인 같은 걸로 금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CBDC라는 게 나옵니다. 디지털 화폐가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접했을 때 금 쪽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라고 한 거 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비철 금속, 구리, 텅스텐, 아연, 이런 전문화된 것도요, 이제는 선물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요, 해외 무역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곳, 이런 곳을 한번 개척해 보고자, 이거는 선진국이 될수록 굉장히 찐화가 돼야 되거든요. 딜러가 되는 겁니다. 딜러가. 그러니까 이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준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귀금속 업계가 세분화되고 아주 전문화되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 이것을 짊어질 젊은이 분들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소견이 있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금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한 2월 정도에 금이 잠깐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가 한 4월쯤 되니까 이란 이스라엘 전쟁 끝나고 거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관세도 이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다 보니까 금이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쫙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신기한 게 뭐였냐면, 제가 저번에 나와서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게 관심이 다 꺼졌으면 이제 쭉 내려가야 되는데 금 가격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고점에서 3,300불 이상을 항상 버티면서 계속 올라갈 준비, 약간 숨고르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올라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월 정도 되니까 고용시장도 안 좋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잭슨홀 미팅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시 되면서 금 가격이 그때부터 무섭게 상승하기 시작했죠.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 분위기입니다. 금 가격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리가 기본적으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건 금 가격에 상당한 이점을 주게 되는데요. 금이라는 자산은
화폐,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느껴질 때 금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갖고 있지 않잖아요. 보통 예적금이라도 해놓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다 그래요. 현금을 그냥 갖고 있지 않고 채권을 산다던가 그런 예적금을 해놓는 형태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실질금리라는 지표예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인데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받는 이자보다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르냐, 덜 오르냐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이자를 한 5% 받아요. 근데 1년에 물가 상승률이 4%예요. 그러면 나의 실질적인 수익률은 1%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1% 정도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수익이었는데 이게 0.75%, 0.5% 나중엔 역전이 돼버려요.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둬도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 금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니까 사람들이 다 현금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그래서 이 실질금리는 금 가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실질금리 아까 공식 다시 말씀드릴게요. 명목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즉 금리는 낮아질수록 물가 상승률은 높아질수록 금에 있어서 호재입니다. 그래서 9월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시 되니까 실제 금리가 다시 내려가겠다. 이대로 내려가면 또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면 이제 또 금에 대한 수요가 폭등할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에 대해 미리 이제 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가격 선반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게 된 지정학적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지정학적으로 그렇게까지 큰 이슈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되게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자산 하면 보통 달러랑 금 이 두 가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았던 40년에서 50년이란 기간 동안에는 달러가 짱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마켓캡을 보더라도 금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시장이 미국의 달러 그리고 그 국채 시장이거든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그럼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사실 달러예요. 근데 달러가 점점 매력도를 잃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물가는 나날이 높아지고 연준의 독립성은 훼손되고 지정학적 문제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트럼프는 왔다리 갔다리. 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위기가 오는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돈을 어디다 보관해야 되지? 이전처럼 달러를 사자니 달러 못 믿겠어.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갈 데가 금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 고용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실업률은 오르고 비농업 고용 지수는 박살이 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로 가야 될 돈들마저 다 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과거와는 우리가 살았던 과거와는 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었던 금의 역사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다 아시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0년 닷컴 버블, 1997년 IMF 다 있죠. 다 위기 때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 달러부터 갔거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IMF 때는 금 가격이 20%가 하락했어요. 다 달러로 몰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금 가격이 한 25% 정도 하락했거든요. 왜? 다 달러로 몰리니까. 근데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비슷했던 때를 언제 찾을 수 있냐면 1975년 정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꽤나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이게 되게 고질적이었거든요. 근데 경기는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는 내려야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상태. 그래서 1975년부터 한 1978년까지 그 침체가 끝나고 난 뒤에 금 가격이 1978년부터 매년 2배씩 올라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실제로 올해나 내년에 진짜 경기 침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 이번의 모습은 1975년 이후에 있었던 그런 침체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침체가 끝난 이후에 금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퍼포먼스를 또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도 있나요? 그쵸. 기본적으로 지금이 1970년대랑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고 부채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1970년대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번 침체 이후에 1978년처럼 금 가격이 오를 거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는 금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코인샵, 우리나라로 치면 금은방 같은 데죠. 그런데 가서 금 사는 거 말고는 금에 접근을 못했어요. 우리는 이제는 뭐 선물 투자도 개인이 할 수 있죠. 그 선물 투자 어려운 사람 ETF 할 수 있죠. KRX 있죠. 금통장이 있죠. 정말 많아요. 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이미 18배나 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최근 뉴스에서는 토큰화된 금 투자에 대한 부분도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1970년대보다 지금 금에 접근할 수 있는 수요가 18배가 늘었는데 이번에 1970년대처럼 경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금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요? 참고로 1970년대는 26배가 올랐습니다. 금의 가격이 급락했던 과거에는 어떤 신호가 있었을까요? 금 가격이 급락했던 역사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재밌게도 금 가격이 급락했던 역사는 위기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위기 때 역시 안전자산인 금을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위기 때는 금 가격이 떨어져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까 20% 하락했다고 했죠. IMF 때도 20% 정도 하락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잠깐이지만 금 가격이 크게 급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그렇게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사업하던 사람, 투자하던 사람 전부 다 자산을 버리고 현금을 찾아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갚아야 되니까. 돈을 못 갚으니까 위기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면 자산이 팔리는 그런 캐시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금 가격이 급락하거나 혹은 약간 횡보하는 기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경제이기 때는 원달러 환율이 치솟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국내 금 시세가 거의 2배씩 튀어요. 그래서 내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을 사는 것도 약간 팔방미인처럼 정말 좋은 그런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금을 비축해 놓은 상황인가요? 예전에 올해 2월쯤에 국내 김치 프리미엄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만 유독 국제 시세보다 20%나 더 비싼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거래소들이나 도매업체들이 해외에서 금을 막 땡겨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금을 한참 많이 모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사람들 수요가 뚝 끊긴 거예요. 왜?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끝났죠.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 전쟁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에 대한 관심을 다 잃고 이제 주식이나 코인하러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심지어 우리나라의 금이 국제 시세보다도 더 저렴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시세보다 한 3% 정도 비싼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역프리미엄이 났다는 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금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반대로 벌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금을 갖다가 이제 수출해버려요. 자꾸 팔았던 거죠. 그렇게 팔아오면서 8월쯤 됐는데 갑자기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빡 생기면서 금 가격이 고점이었던 3,500불을 돌파해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요가 몰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금이 상당히 부족해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금거래소를 운영하잖아요. 저희가 항상 이제 금을 대신 팔아달라고 이렇게 맡겨놓는 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이틀 만에 전부 동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해 초랑 되게 느낌이 비슷한데 만약에 여기서 더 수요가 몰린다고 하면 올해 2월처럼 앞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또 20%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30% 이렇게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아직까지는 금살만 한데 우리나라가 일단은 금광도 없고 금을 채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유통하기에도 상당히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이 한번 일어날 때 진짜 무섭게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금 공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금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한 1970년에서 198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금광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장량 자체도 적기도 하고, 그나마 그런 매장량이 있는 지역들도 체감성이 상당히 안 좋아요. 보통 한 1톤 정도 캤을 때 한 5g 정도의 금이 나오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1g도 안 나와요. 그 정도로 금이 되게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까 금을 캘 수도 없죠. 왜냐면 캐봤자 비용 다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으니까.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죠. 그러니까 금을 캐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금을 해외로부터 가져오면 좋은데, 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데 보면 인접한 국가가 많으니까 금이 부족하다? 그럼 옆 나라에서 빨리 가져오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빨리빨리 채워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면 다 바다로 막혀 있죠. 위에는 북한이 있죠. 금이 부족하다 하면은 금이 날라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접하면 좋은 게, 뭐 비행기 타면 그래도 금이 금방 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 비행기도 타야 돼, 뭐 배로 오면 시간도 더 걸려. 그러니까 애초에 거래 단위가 너무 커요. 막 10톤, 10톤, 20톤 이런 단위로 막 거래를 하게 된다라고 칠 때, 그러면 웬만한 진짜 규모 있는 그런 도매업체나 금거래소가 아니고선 애초에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할 땐 진짜 한없이 부족해져서 프리미엄이 20%, 30%씩 붙고, 뭐 오히려 또 공급이 넘쳐날 때는 우리나라가 막 해외 국가들보다 금이 훨씬 더 싸서 수출이 나가야 되고, 이런 좀 비효율적인 구조가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나타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의 금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예리해요. 가능해요. 실제로 제가 6년 전에 이제 금 투자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금거래소 가서 사면 되나, 뭐 금은방 가서 사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제 금 관련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글을 거의 한 3년치 글을 제가 다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게, 우리나라는 금의 프리미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수요가 막 몰릴 때는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이제 개인끼리 거래하잖아요. 중고나 뭐 중고마켓 이런 데 보면은 개인끼리 거래할 땐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가세 다 내고 사는 새 제품보다 한 8%에서 7% 정도 더 저렴합니다. 근데 나중에 금이 모자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부가세를 내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거기는 품절 처리가 되고, 이런 제품들은 부가세를 다 내고 사는 것보다도 더 비싸져요. 이상하죠? 부가세가 없는 제품인데 부가세를 다 내고 사는 것보다 더 비싸진다니? 그런 현상이 옛날에 있었던 거를 제가 이제 글을 찾아보면서 본 후에, 지금 만약에 역프리미엄일 때만 사놔도, 금 가격이 하나도 안 움직여도 이제 수요와 공급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 균형을 이루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금 가격이 똑같은데, 나는 프리미엄이 없을 때 혹은 역프리미엄일 때 샀으니까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으면 그만큼 또 시세 차익을 얻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프리미엄이 이제 살짝 붙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프리미엄이 붙으면 또 그 추세대로 계속 가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금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럴 때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할 때 미리 금을 좀 선점해 놨다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으면 그때 파는 방식으로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물로 하면 제일 좋긴 한데, 실물로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나라는 KRX 금시장도 결국엔 실물로 움직여서 이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이 되거든요. KRX를 투자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또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금이 계속 오를 거다 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금이 오르기 위해선 보통 두 가지 상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시기에 이제 금 가격이 크게 오르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를 보면 그렇죠. 한창 고금리를 유지하고 이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최근 PPI 발표에서는 물가가 급등을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는 계속될 텐데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이미 그런 일이 발생했고, 트럼프가 상당히 뭐 되게 재정 긴축한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데이터로 보면은 돈을 좀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일단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금 가격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트럼프가 예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냥 갑자기 확 풀어졌다가 어떤 날은 진짜 미친 듯이 쪼이다가 막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서로 뭐 완전 N극과 S극 마냥 완전히 다른 극이 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상황이 좋아도 섣부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도 없고요. 섣부르게 그런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도 없어요. 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반대로 그냥 무작정 뭐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숏으로 베팅할 수도 없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위험 자산이나 아니면 어떤 컨셉이 확실한 자산에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돈들이 잠깐 피난 갈 곳이 필요합니다. 근데 피난을 가자고 현금에 있자니 인플레이션이 높죠. 그러니까 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기간 동안 이런 부분도 금 가격을 계속 받치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 금에 대한 수요가 확 줄 때 2011년 이럴 때 보면은 금 가격이 내려갈 땐 또 무섭게 내려가요. 근데 지금은 이상한 게 호재가 다 사라져도 금 가격이 고점에서 잘 안 내려가요. 왜냐면 일단 금에 일단은 내가 금을 사놨어요. 그러면 이제 금에 대한 호재가 끝나면 금을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팔고 어차피 딴 거 살 데가 없으니까 잠깐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매수세가 이제 계속 이루어져서 금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큰 역할을 하지만 그 올라갔을 때 하방 경직성을 주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트럼프가 아니었어도 이미 2008년부터 연준의 독립성이 많이 훼손되긴 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도와 그런 달러에 대한 가치가 많이 평가절하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트럼프는 이제 진심으로, 그러니까 종지부라도 찍듯이 연준을 정말 강하게 압박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뭐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리사 쿡의 해임 이런 관련한 것도 그렇고요. 트럼프 파월은 뭐 툭하면 건들죠. 뭐 너 해고시켜버릴 거라고. 실제로 해고할 권리는 없어도 이제 파월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지명을 안 하는 방식으로 파월을 내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통화 정책에 반영이 된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연준이 아무리 그 정부에서 자기를 압박해도 무시했어요. 이때는 미국이란 국가가 아무리 안 좋아도 달러만큼은 믿을만해 라는 그런 강력한 신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트럼프의 말 때문에 결국엔 금리 인하 사이클 돌아섰네. 이런 식으로 물론 파월이 변호를 잘 했지만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앞으로 더 집권하면 그렇게 안 할까요? 트럼프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금리를 내려야만 해요. 여기에는 그의 확고한 이유가 있는데요. 트럼프 임기 기간이 2025년부터 2026년에 보면 돼요. 이때 장기 국채 금리인 이제 30년물 이런 금리들이 되게 치솟기 시작했잖아요. 올해 들어서. 그 이유가 2025년에서 2026년에 30년물 만기 국채가 만기가 되게 많이 돼요. 거의 다 합치면 한 9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또 돈도 풀어야 되니까 2조 달러를 더 풀어야 돼요. 그러면 총 11조 달러가 이 높은 금리에서 재융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지금 이미 미국의 1년 세수가 한 5조쯤 됩니다. 근데 1년에 지출하는 게 7조예요. 여기서 한 2조 정도가 앞으로는 그 이자, 그냥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돈을 갚는 데 쓸 거거든요. 근데 버는 게 5조고 쓰는 게 7조면 2조가 남잖아요. 2조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 부족한 2조는 새로 빚을 내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는데 안 그래도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은데 다시 고금리로 재융자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미국의 재정적인 신뢰도가 정말 급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심하면 진짜 부채 위기로까지 번질 수가 있는데 트럼프 임기에 이 부채 위기의 트리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 때는 적어도 내 임기 동안은 위기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자 부담을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강력하게 이거 고금리로 재융자 되는 순간 내 임기 때 위기 온다라는 그런 강력한 어떤 우려 같은 거, 그런 불안감 때문에 금리 인하라고 자꾸 압박한 거고 결국에는 그게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시장 참여자들은 그럼 다음 대통령 때도 또 금리 인하라고 하겠네. 조금만 진짜 아주 미세하게라도 경제가 안 좋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트럼프 임기가 임기 동안에는 금 가격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슈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금의 상승세가 무서운데 상승 사이클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일반적으로 금의 사이클은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정도까지 이어지거든요. 한 1900년부터 지금까지 금 가격 데이터를 쫙 뽑아놓고 이제 사이클을 그려보면 이 정도의 사이클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 딱 정해지기라도 한 듯이 거의 10년 동안 한 번 오르면 10년 동안 오르는 사이클이 나오는 이유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이라는 자산은 갑자기 캐고 싶다 그래서 뚝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인데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을 캐면은 금이 통 하고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금이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금이라는 걸 캐기 위해서 금광 회사가 먼저 탐사를 진행합니다. 탐사를 했는데 꽤 괜찮아 보이는 금광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금광에 대해서 내가 금을 캐도 되는지 인허가 요청을 하고요. 인허가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고 이제 그때부터 금을 캘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이 나올 철로라던가 금을 이제 운송해서 금을 슬러싱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통해서 흙이랑 금을 이제 분리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물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야 돼요. 그럼 그 용수를 또 끌어오는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 인부들 묵을 숙소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야 그제서야 금을 캘 수 있어요. 근데 금을 캤다고 해서 또 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금광 이제 원석을 캐게 되는데 한 1톤치를 캐면 그 중에서 한 1g에서 5g 정도의 금이 나와요. 그렇게 나온 금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제까지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제 시장에 나오는데 이 과정이 대략 10년쯤 걸립니다. 자, 그 말은 금광 기업은 오늘 금을 캐기로 마음을 먹으면 최소 10년 뒤에 이제 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 가격이 요즘에 뭐 많이 올랐다, 한 20% 올랐다. 그럼 갑자기 금을 캘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수요는 한번 붙으면 쭉 올라가는데 공급은 늘 정체되는 거예요. 10년 정도 늦다 보니까 한 번 수요가 몰릴 때 금 가격은 10년 내내 오르고 한 10년쯤 지나면 이제 공급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금 가격이 떨어지다가 이제 그 공급이 어느 정도 또 타이트해지고 그 순간 수요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 금의 사이클이 시작되고 이게 19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다. 더 길게 봐서 금의 생산량을 한 360년치의 데이터를 뽑아서 봐도 그 생산량도 오를 땐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땐 내내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 가격의 사이클은 금의 독특한 공급적 특성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고 지금은 그 전체 사이클을 한 10년이라고 대충 가정해서 볼 때 2019년부터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시그널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한 6년 정도 지난 시점이니까 전체 사이클의 중반부를 이제 막 지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의 상승세가 끝난다면 이미 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금의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차피 금을 다 판다고 해도 내가 안전자산 없이 그냥 위험자산에 몰빵하겠다? 이런 거면은, 할 말은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꾸려가기 위해서는 안전자산이 필요하잖아요. 달러를 갖고 있어도 되고, 금을 갖고 있어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가 줄어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채를 줄일 때, 일반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 매잖아요. 그러면서 지출을 줄이고 하지만, 국가들은 보통은 그렇진 않아요. 국가들은 그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일으키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러면 부채는 똑같이 1억인데 물가가 올라가면 이 부채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 방식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은 한 40년 정도 걸려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금의 슈퍼 사이클이 한 몇 번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번 슈퍼 사이클이 끝난다고 해서 이제 레버리징 시기,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돈들이 금에 있었던 돈들이 쫙 주식이나 그런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다 빠지면서 금이 한번 떨어질 때 20년 내내 떨어지고 뭐 가격도 마이너스 70% 정도 하락하는 일들이 발생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기는 그것과는 좀 정반대의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늘 금을 한 전체 자산의 10% 정도는 보유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30%나 40% 정도 이렇게 좀 금을 높은 비중으로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10% 정도 수준으로 줄였다가 다시 한번 금의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느껴질 때 비중을 다시 늘려나가고 이렇게 다시 10%로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의 총 매장량은 언제쯤 고갈될까요?
이거는 아주 확실해요. 지표가 확실합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구에 이제 남은 금의 매장량이 6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6만 톤이 좀 안 돼요. 한 5만 9천 톤 정도? 근데 1년에 금 생산량이 한 3천 톤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금 매장량은 앞으로 20년 뒤면 고갈이 나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고갈이 다가와질수록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채산성이 너무너무너무 안 좋은 그런 금강들은 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진짜 완전히 매장량이 다 끝나는 거는 한 20년 정도 남은 것 같고, 좀 실질적인 고갈, 뭐 거의 1년에 이제 뭐 1000톤도 생산 못할 정도로 생산량이 팍 줄어드는 그런 고갈은 앞으로 10년 내에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부터 꾸준히 미 국채 대신 금을 매입했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금을 산 이유는 명확해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달러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원래 한 2000년대로 돌아가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한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압도적인 수준으로 많았어요. 미국 국채가.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면 이자를 받겠죠. 근데 2008년에 일이 벌어집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나타나자 미국 연준은 헬리콥터 머니, 양적 완화라고 하는 통화 정책을 하면서 돈을 세상에 무지막지하게 뿌렸어요. 어느 정도를 뿌렸냐면 거의 100년치 통화량에 100년 동안 풀었던 통화량이 거의 2배 되는 양을 5년 동안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푼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화폐가 많아지면 당연히 뭐든지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다만 이 화폐는 신뢰도가 기반이기 때문에 양이 많아져도 가치가 떨어지는 데는 약간 시차가 존재를 해요. 어쨌든 중앙은행들은 뭐 달러를 잠깐 보유했다가 내일 또 뭐 매도해버리고 그 다음날 또 사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막 100년씩 보유를 한단 말이죠. 그걸 기준으로 볼 때 한 30년 뒤면은 이미 이렇게 많이 풀린 화폐의 양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많이 떨어질 텐데 굳이 내가 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별로 이득이 없겠다. 심지어 손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미국 국채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이제 미국 국채를 그때부터 계속 팔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금을 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은 다른 측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좀 대척점에 있는 국가로서 되게 많이 알고들 계시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은 언젠가는 자기도 패권을 다시 찾는다? 패권 국가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언젠가는 이제 발톱을 드러내야 될 때가 올 텐데 이때 미국은 이란에게 했던 것처럼 러시아에게 했던 것처럼 스위프트 제재와 그런 이제 외환 보유고를 동결하는 이런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걸 당연히 중국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국채를 이만큼이나 갖고 있는 중국은 부자 나라가 아니라 언제든지 빼앗길 자산이 이만큼이나 있는 걸로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패권국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건 득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 국채를 버리고 좀 더 안정된 자산, 금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처럼 국가적으로 금을 모으는 현상은 이어질까요? 이미 시작된 지는 오래됐어요. 2010년부터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의 순매입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네. 이미 2010년부터 시작됐다는 건 2008년에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제 그 화폐인 달러가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건 이미 모든 중앙은행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갔다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2021년부터 이제 그 금의 매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찍기 시작해요. 2021년, 2022년, 3년, 4년 그리고 2025년 올해까지도 이런 금 매입이 엄청난 열풍이 이루고 있고 이거는 미국의 그 달러에 대한 마켓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직도 금으로 가야 될 수요는 상당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과 비교되는 주요 자산인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일단 비트코인이 앞으로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전 비트코인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네, 그냥 제가 아는 부분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금과는 다른 자산이라는 부분을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해 드려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세상에 처음 나올 때 이 비트코인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고 말했던 게 이제 디지털 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뇌리에 박혔는지 사람들 중에 때때로는 이제 금을 대체하는 게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실 속성이 되게 많이 다릅니다. 한번 까보죠. 비트코인은 일단 첫 번째로 너무 투명하다는 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금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하위 호환이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이 자산이 어디로 이동하고 누구한테 가고 몇 개가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BI 같은 경우에 보면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불법 거래를 하는 건 생각보다 잡기 쉽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국가 단위에서 쓰기는 되게 어렵다. 개인의 단위에서는 쓰기 나쁘지 않은데 국가 단위에서는 비트코인을 써봤자 경제적 제재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금이라는 자산은 되게 자유롭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물이고 녹이면 이전에 어떻게 유통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금 같은 경우는 쓰임새가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1930년대쯤에 미국에서 이제 금 몰수법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들 중에 금을 보유한 사람들의 금을 전부 다 국가가 이제 몰수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근데 이제 그때 정확히 말하면 모든 금은 아니었고 골드바나 골드코인 이런 류를 몰수했어요. 아니면 이제 금 선물로 갖고 있던가 아니면 은행에 예치된 금들 이런 것들을 다 몰수했거든요. 근데 금을 반도체에도 쓰이고 물론 그땐 반도체가 있진 않았지만 이제 뭐 금을 산업용으로도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이빨에 있는 금리를 뽑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처럼 금이라는 자산은 쓰임새가 되게 다양합니다. 주얼리로도 쓰이고요. 그러면 국가가 만약에 금을 통제한다. 뭐 국가가 국민을 통제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를 통제한다라고 할 때 모든 금을 통제할 수 있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랑 무역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금이 싸대. 금을 사오고 싶어요. 근데 여기 국가는 이제 미국의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어서 거래를 못 한다라고 치면 저는 그럴 거예요. 아, 나 여기서 골드바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얼리를 사려고 하는 거다. 주얼리도 안 된대? 그럼 나 여기서 우리 반도체 회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반도체 장비를 사려고 하는 거다. 사실 금은 얼마든지 변신이 가능합니다. 네, 얼마든지 변신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통제의 역사가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들 5,0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긴 시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전쟁, 수많은 위기, 수많은 통제가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가치를 잃지 않았던 게 금이었다. 그래서 금은 5,000년이라는 역사가 보증하는 자산인데 가끔 우리가 금을 너무 저평가하는 게 5,000년 동안은 뭐 금이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금이 뭐 얼마나 대단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5,000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나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일단 그게 또 비트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금은 익명성 그리고 변신이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비트코인은 투자 목적이 너무 분명하고 거기에다가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서로 다른 자산이다. 그래서 실제로 상관관계를 분석해 봐도 아예 다른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코인 시장 자체가 좀 위험 자산으로서의 투기적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금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유동성 장세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보면은 모든 자산, 뭐 비트코인, 금 할 거 없이 모든 자산들이 다 같이 오르거나 다 같이 떨어지는 이런 자산 동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경제가 뭐 좋을 때는 위험 자산이 잘 나가고 경제가 좀 불안할 때는 안전 자산이 잘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는데 주식이 잘 나가는 이런 막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는 경기 침체에는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이고 주식에 안 좋은 영향이 맞아요. 근데 그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으로 연준도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면서 주식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연준이 이끌어가는 통화 정책이 모든 자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를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좀 쳐내고 보는 게 맞지만 좀 더 단기적 혹은 약간 중단기적으로 기간으로 보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의 움직임이 금, 비트코인, 주식 이런 자산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완화적으로 가면 완화적으로 갈수록 셋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처럼 금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산이 있었던 적 있었나요? 있죠. 심지어 금이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지만 특정 시기를 보면은 금이 돈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1970년대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또 최신이 여러분들한테는 좋을 거니까 1970년이 가장 최신이에요.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금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에도 이렇게 밑에 쪽에 보면은 이거 달러 가지고 오면 금으로 바꿔준다고 이렇게 정확히 써 있었거든요. 근데 1971년에 이제 미국이 바꿔줄 금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째라고 하면서 이제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그 닉슨 쇼크라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달러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거 다시 금으로 돌아가야 된다 막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미국은 묘안을 냈습니다. 금만이 왜 돈이어야 하는가? 다른 담보자산, 완전 확실한 담보자산을 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때 만들었던 게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 석유를 달러에 묶어버렸어요. 이 시기 때는 지금도 석유의 의존도가 우리가 상당히 높지만 이 당시에는 훨씬 더 높았어요. 지금은 뭐 그래도 뭐 가스레인지 대신해서 뭐 인덕션을 쓰고 보일러도 전기 보일러 쓰고 다 전기로 이제 돌릴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석유 없이는 옷도 못 만들고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석유를 오로지 달러로만 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이 석유와 금이 결국에 붙어서 이 마지막 승자는 석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는 그런 화폐 시스템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 왔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에 가깝습니다. 다시 이제 금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지금의 현재 화폐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서 그 금과 또 누군가가 붙을 겁니다. 그게 비트코인이 될지 뭐 다시 석유가 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이 과정에서 금은 무조건 오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올랐었다라는 거예요. 1970년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과 이제 석유가 싸웠던 페트로달러 전쟁을 보면 이때 석유가 결국에 이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980년까지 금 가격도 무려 26배가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금도 이기고 석유도 이겼어요. 그럼 패자는 누굴까요? 패자는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만 패자였어요. 자, 우리도 이번에 이 화폐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금이 다시 부상하고 있고 달러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뿐만이 아니에요. 원화도 그렇고 이 종이화폐 시스템 자체가 종이화폐 자체가 빠르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똑똑히 보고 그거에 대한 대비로 뭐 비트코인도 좋아요. 예, 금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일단 현금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느 정도 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도 하는데 금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최근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도 이거 하나의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 디지털 골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실제 또 공감도 많이 하실 텐데요. 일단 공통점부터 이야기하면 금이나 아닌 비트코인이나 하나의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금은 한때는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상 보면 한 10,000년 전, 한 12,000년 전쯤에 우리가 농업혁명이라는 걸 했잖아요. 농업혁명을 하면서 우리 원시 수렵사회가 농업사회로 바뀌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면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문화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인구도 늘고, 생산 규모도 늘고, 그러니까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물물 교환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매개 수단이 생겼는데, 거래에서 어떤 중개 매개 수단이 생겼는데, 그게 화폐인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조개 껍질이었고, 그러다 뭐 돈 같은 거 썼고, 은 같은 거 썼고, 나중에 한 5,000년 전쯤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금이 보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일단 보관만 하면 잘게 짝일 수도 있고, 훼손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또 실제 보면 이게 단순하게 중개 매개 수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얼마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는데 쉽게 조그맣게 자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좋다는 거고, 또 이걸 갖고 있으면 미래 가치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조개 껍질은 이게 훼손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계속 가치를 보장하는 데 굉장히 좋고, 또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쉽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내년에는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하면 우리가 화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세 가지 기능을 제일 잘하는 상품화폐가 이제 금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금이 이제 한때는 이제 돈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10,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하면서 이제 금이 서서히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행들이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정부가 돈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죠.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가 이건 돈이야, 뭐 그래서 파운드화야, 아니면 뭐 마르크화야, 프랑이야, 미국 달러화야,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걸 가지고 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그냥 갖고 있으면서 쓰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그런 돈과 그리고 금과 일정하게 교환 비율을 정해요. 그래서 그 금과 그러한 돈과의 어떤 교환 비율대로 언제든 금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그 종이 쪽지를, 아니 그 동전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금본위 제도인 거고, 그 금본위 제도가 이제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한동안 사용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 있던 금이 대부분 다 미국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미국에서는 전쟁을 실제 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참전을 했지만 미국 본토에서 전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유럽에서는 뭐 연합국이든 동맹국이든 모두 다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고, 실제 갖고 있던 그 금이 대부분 다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금의 한 4분의 3 정도가 다 미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럽 통화들이 더 이상 금본위 제도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944년에 브레튼 우즈에 모여가지고 이제 전후에 어떤 통화 제도를 사용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미국 달러만 금본위 제도를 계속하자. 그럼 나머지 통화들은 어떡하냐? 미국 달러와 일정한 교환 비율을 정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금환본위 제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달러는 금과 태환을 보장하고 나머지 통화들은 달러와 일정한 교환 비율을 정하면 간접적으로 미국 달러와 태환 보장된 금과 간접적으로 태환이 보장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되다가 이게 1971년 되면 그나마 그것도 이제 끝나버려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미국 달러와 금과의 태환을 보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전 세계 통화가 그야말로 명목화폐가 돼버린 거예요. 법으로도 정했다 해서 법정화폐라고도 하지만 그냥 명목가치밖에 없다. 그래서 명목화폐가 돼버렸는데, 그래도 사람들 돈이라고 믿고 이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이 퇴장이 돼가지고 더 이상 화폐 기능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상승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명목화폐들이 이제는 금하고 교환 비율이 정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008년도 아니면 2020년도에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니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돈을 엄청나게 막 찍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일정하게 내가 금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양은, 금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찍어낸 돈으로 표시된 금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해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그러다가 2008년도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나의 그 돈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암호화폐가 등장한 거,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2,100만 개 이상 세상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채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매개의 중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걸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2010년에 처음 뭐 피자 2판을 뭐 비트코인 10,000개 가지고 처음 샀다, 뭐 들어본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한번 사용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화폐의 기능도 하게 되었고, 최근에 이제는 아예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도 나오면서 이것이 아예 증권시장에서 거래도 되고, 그러다가 아예 이제 올해 초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등장하면서 내가 아예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계속 모으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행정명령도 내고 이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이게 잠시 왔다가 사라질 그런 신기루라든가 아니면 사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더군다나 금과 비슷한 기능도 하면서 도리어 더 좋은 것도 많구나. 금은 앞으로 채굴을 할 것이, 보면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채굴을 하는데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비트코인 채굴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이제 현재 2100만 개 중에서 100만 개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도 점점 더 채굴하는 속도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유용한 그런 투자 자산으로도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실제 생각을 해보면 이 금은 이 상품화폐 시절에, 그리고 또 명목화폐 시절에도 그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투자 자산으로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매개 중개 수단도 좋았지만, 그래도 사실 이걸 조금씩 나누는 것도 불편하고 또 보관한다고 하는데 분실 위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러한 위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공급도 더 많이 늘어나면 잘못하면 또 가치가 하락할 위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러한 단점을 더 뛰어넘는 것이 비트코인이 된 거예요. 잘게 쪼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비트코인이 뭐 한 개에 지금 어이구 뭐 이게 뭐 12만 불까지도 되고, 최근에 뭐 11만 몇천 불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조정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나눠 사냐. 그렇지만 이걸 0.000 이렇게 사토시란 더 낮은 그러한 단위로 나눠서 보면 충분히 거래의 어떤 매개 수단을 쓸 수도 있고, 또 회계 단위로도 쓸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라든가 다른 통화는 계속 공급량이 늘어날 텐데, 그러니까 그러한 화폐로 표시하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상대적으로 또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질문 주신 것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는데 중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세상을 바꾸는 기술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다만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암호화폐에 관련해서는 미국과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이게 사회주의고 공산당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권력을 훼손하는 그러한 새로운 암호화폐가 등장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정부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정체불명의 그 누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개인들이, 그냥 시장 참여하는 그 개인들이 상호 인증하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암호화폐도 다 사실은 개인이 만든 거예요. 개인 기업이 만들었던, 개인이 만든 건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정부의 통제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CBDC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만든 디지털 화폐, 그래서 CBDC라고 하잖아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것만 일단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암호화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한때는 중국이 최고로 제일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다 불법화 해버린 거잖아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CBDC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CBDC는 정부가 발행한 거고 비트코인과 같은 것은 개인이 발행한 거고,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정부가 발행한 것은 그야말로 일정량을 딱 발행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전부 다 그것을 나눠줬어요. 디지털 지갑에 전부 다 쏴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정부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데 기가 막힌 수단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것을 선호하는 거고, 그야말로 동물농장에 돼지를 감시하고 사육하는 데 기가 막힌 수단이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개인주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것은 아예 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입법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 연준도 그것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 대신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이러한 암호화폐, 개인이 만든 암호화폐를 도리어 더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에는 얼트코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3법 최근에 뭐 이렇게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더사가 만든 뭐 그런 USDT라든가 아니면 뭐 서클사가 만든 뭐 USDC 뭐 이런 것들은 미국 달러와 1대1로 이렇게 교환하는 규정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적어도 그것이 통용되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태환을 보장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뭐 근본이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테더를 내가 발행
해서 내가 이것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1달러만큼 내가 달러 예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1달러만큼 미국의 단기 채권을, 단기 국채를 내가 사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가치를 보장한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야말로 국채를 파는데 기가 막힌 대체 수요가 등장했으니까 이건 정말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미국 달러 패권도 지키고 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용한 수단이 또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비트코인이 금의 지위를 대체하게 될까요? 저는 뭐 완전히 대체한다.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인류 역사상 보면 상품화폐에서 명목화폐, 그리고 명목화폐에서 지금 암호화폐로 자꾸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알트코인,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이 이제 화폐 기능을 점점 더 확대하게 될 거고, 이미 금은 이제 화폐 기능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오직 가치의 저장 수단, 그러니까 투자 자산으로서 굉장히 유용한 자산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화폐의 기능은 더더욱 이제 이러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것이 이제 더 기능을 강화할 거고, 또 투자 자산으로서도 굉장히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것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실제 지난 한 10여 년 이렇게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지난 12년 동안, 제가 최근에 한 자료를 봤더니 지난 12년 동안 매년 여러 가지 투자 자산 중에 뭐 비트코인, 금, 그리고 미국의 S&P 500, 그리고 또 미국의 국채 수익률 뭐 이런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12년 중에 3년만 제외하고 나머지 9년은 비트코인이 단연코 제일 수익률이 높더라고요. 제일 상승률이 높은 거예요. 금은 지난 12년 동안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것은 올해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올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금값이 지금 약간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 상황을 두고 봐야 되는데, 금은 이렇게 뭐 투자 자산으로서 다른 대체 투자 자산과 비교할 때 월등한 투자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높아진가 앞으로 계속 높아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화폐 기능도 이미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새로운 화폐 기능도 점점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또 이러한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 더 중요해질 거다. 그 이야기는 일단 양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러한 유동성은 더 많이 풀려나갈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정부가, 또 다른 나라 정부도 지금 점점 더 나서서 이러한 비트코인을 매집하려고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투자 기관들이 많이 또 이러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ETF가 등장하면 더더욱 또 그것이 더 활성화되고 있고, 또 개인 기업들, 예를 들어 스트레티지 같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비트코인 60만 개 이상 이렇게 매집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자꾸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대체 추가적인 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또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적어도 현재 전체 자산 중에 수은갑은 현재는 금이잖아요. 전 세계 자산을 이렇게 보면 투자 자산 중에 비트코인과 금하고 비교하면 한 금이 한 10배 정도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금의 총 가치는 한 23조 달러 정도 되고, 비트코인 한 2조 3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냥 10배 정도 높은데, 이게 뭐 10년 정도 지나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한 10배 정도 이상 상승하지 않을까. 물론 금값도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이게 점점 더 그 격차를 줄이다가 도리어 역전하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